자, 레비나스 여섯 번째고요. 계속해서 그 전체성과 무한 얘기 하겠습니다. 뭐 좀 지루해요, 사실 읽기가. 그러나 하여튼 내용을 뭐 보면 하여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전체성의 철학이 있고 무한의 철학이 있다. 전체성의 철학은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이성중심주의 철학, 자유주의 정치 철학, 이걸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거에 반대되는 것들이 뭐냐면 무한의 철학이라는 게 무슨 얼굴, 거주, 향유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겁니다. 바깥에서 오는 역사, 바깥에서 오는 언어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 보면 인간들 사이의 관계로서 59쪽 밑에입니다. 인간들 사이의 관계로서 역사는 타자를 마주하는 자아의 위치를, 타자가 나와 관련해 초월적인 것으로 남아있는 그 자리를 무시한다. 만약 내가 나 자신에 의해서 역사의 외재적인 것으로 거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역사와 관련해서 절대적인 한 지점을 타자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라고 하는 개념을 들고 와요. 약간 해결적인 냄새가 또 이것도 나네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대면을 한다고 하는 의미를 무슨 아주 그 직물적이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역사 속에서 내가 한 지점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부에서 보면 내면성과 경제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향유란 말 개념이 나오는데 161쪽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이제 그 레비나스 정치 철학의 어떤 독특한 용어고, 이게 약간 종교적인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향유라는 게 뭐예요? 삶은 지상과 천상에 먹을 것들을 즐기는 데서 성립할 수 있다. 161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산다는 거는 지상에 먹을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저기 천상에. 그럼 그게 뭔데? 162쪽 욕구와 향유는 능동성과 수동성의 개념들로 뒤덮을 수 없다. 비록 유한한 자유의 개념 속에서 능동성과 수동성이 뒤섞인다 하더라도 그렇다. 향유는 삶의 타자인 먹을거리와의 관계 속에서 고유한 독립, 행복의 독립이다. 그러니까 향유라고 하는 건 삶의 독립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사는 것인 삶은,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산다는 거죠. 그게 바로 행복인데, 삶은 정감성, affectivity, 영어로 affectivity, 정감성이고 감정이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삶을 향유하는 것이다. 뭐 이건 거의 이제 신학적 철학이죠. 산다는 것은 향유하는 것인데 그거는 일정한 방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하고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욕구와 신체성이라는 챕터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욕구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필요, 뭐 락강식으로 얘기하면 필요, 욕구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need, desire 뭐 그것에 대한 어떤 잉여 욕망, 이런 것들이 소위 락강식의 욕구인데, 약간 요것도 그런 냄새가 좀 나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욕구라는 건 내 안에서 뭐가 필요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때 그게 욕망, 욕구라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그 전형적인 그 주체 중심적인 철학에서의 어떤 욕망을 표현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존재와 세계가 맺는 관계가 욕구라는 거예요. 164페이지. 그 존재는 세계의 모든 무게로부터 직접적이고 끊임없는 접촉들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킨다. 그러니까 욕구라고 하는 것이 나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는 게 욕구가 아니고 세계와의 맺는 관계라는 거죠. 이건 또 하이데거적인 냄새가 많이 나요. 아유, 이거 하이데거 제가 강의를 좀 해야 되는데, 하긴 할 건데, 제가 얼마나 하이데거를 이해하고 이걸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지적인 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이 기본적으로는 후설 하이데거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비판점은 칸트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신학적인 어떤 언어가 이렇게 스며 있다. 요 세 가지 요인을 이해하면 레비나스가 이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자와의 관계는 신체 속에 신체의 고양으로 새겨지는데, 이 관계야말로 향유를 의식과 노동으로 변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신체 속의 관계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식이나 표상이 아니고 몸과 몸, 대면, 얼굴, 사람과 사람의 방식, 이런 게 이제 그 어떤 타자의 관계고, 그게 욕망이고, 그래서 그것이 향유가 된다. 무슨 뜻인지는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거를 자꾸 설명을 하면 어려워집니다. 여기도 보면 166쪽에 보면 욕구와 욕망의 차이에 대해서 다시 주목해보자. 욕구 속에서 나는 실제를 물어뜯을 수 있고 타자를 동화하여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욕구죠. 그러니까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나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런데 욕망 속에서는 존재를 물어뜯거나 포만을 느낄 수는 없지만 어떠한 편말도 없는 미래가 내 앞에 있다. 욕구가 존재하는 시간이 내게 주어진 것은 욕망의 요소다. 그렇죠. 욕구와 욕망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욕망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나의 어떤 의미 부여죠. 욕구는 내가 이렇게 잡고 막 집을 소유하고 막 타자를 막 내 마음대로 만들고 지배하고 더 많이 갖고 이런 거죠. 이런 게 자유주의 정치처럼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나를 파편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욕망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욕구는 노동을 통해 타자를 동일자로 바꾼 시간을 갖게 된다. 그렇죠. 돈 더 많이 벌고 노동이라는 게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도구적인 거죠. 돈 더 많이 벌고 그걸 통해서 타자를 나와 비슷한 동일자로 만든다는 거죠. 나는 신체로서 실존한다. 지금 계속 166쪽 읽고 있는 겁니다. 나는 신체로서 실존한다. 다시 말해서 상승된 것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그 결과 스스로를 내가 의존한 세계 속에서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적들 앞에 위치시킬 수 있는 기관으로서 실존한다. 그러므로 노동하는 신체에게 모든 것은 이미 성취된 것, 이미 행해진 것이 아니다. 타자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된다. 그러니까 신체라고 하는 게 노동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신체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신체 노동 이런 건 뭐야? 다 돈 벌고 타자를 지배하고 이런 거였는데 그 신체를 사용하는 방식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타자와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된다는 거죠. 무슨 줄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행복은 먹을거리인 타자와 맺는 관계 속에서 충족된다. 이게 이제 향유죠. 이게 행복이고 타자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행복이죠. 그러니까 욕구적인 차원에서 행복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 그건 다 지배고 동일자의 어떤 지배 논리죠. 욕구라고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건. 근데 욕망을 충족시키는 건 행복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건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내가 너무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책이 전체성과 무관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그렇게 좀 단순화시킬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169페이지 보면 향유로부터 자기가 솟아오른다. 그러니까 욕망, 뭐예요? 그 다음에 행복, 향유, 뭐 신체적인 고향 다 비슷한 계열의 개념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향유 속에서 169페이지 자아의 실질성은 동사 존재하다의 주어로서가 아니라 행복에 함축된 것으로서 존재론이 아니라 가치론에 속하는 것으로 발견된다. 이 솟아오름은 단적인 존재자의 고향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버마스하고는 다른 거죠. 하이데거한테는 존재의 고향이라는 게 없어요. 존재는 항상 불안하고 고독한 거죠. 물론 하이데거 안에 조르게 염려도 있는 거죠. 이게 베조르게, 피어조르게 이렇게 넣으면 돼요. 베조르게라는 게 사회적인 차원에서 남을 배려하는 거고 피어조르게는 뭐 공동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남을 배려하는 건데 그런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하이데거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윤리적인 지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하이데거의 문제의식을 받아서 지금 레비나스가 어떤 삶의 새로운 윤리적인 지평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 합시다. 여기 이 향유에 대한 논의가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쭉 보다 보면 이제 맨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언어의 288페이지에 윤리적인 관계는 자아를 무시한다. 이러한 문제실은 타자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윤리라고 하는 것, 우리가 도덕하고 달리 사회적인 윤리, 새로운 삶, 뭐 이런 건 다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형성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마주섬, 여기서 이런 말이 있어요. 290페이지 마주섬, 그 다음 사회성 속에서 생산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성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마주섬, 사회성, 우리 역사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얼굴과 윤리라는 챕터가 나와요. 291쪽. 얼굴은 소유를, 나의 능력들을 거부한다. 그렇죠. 소유라고 하는 건 경제적인 논리, 지배의 논리고, 능력들이라는 건 내가 뭔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배의 논리죠. 근데 그걸 벗어난다는 거예요, 얼굴은. 계속해서 얼굴의 에피파니 속에서, 에피파니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가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에피파니. 부수적인 현상이죠. 그 속에서 혹은 표현 속에서 감각적인 것, 아직 포착 가능한 것은 포에게 전적으로 저항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차원의 뭐예요? 열림으로서만 일어날 수 있다. 그게 얼굴이고 그게 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얼굴은 말로서만 가능하다. 298쪽. 그 말이라는 건 바깥에서 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말이 바로 언어 행위의 기능을 단념하고, 이런 행위의 기능을 단념하는 게 뭐예요? 어떤 도구적인 의미에서 행위를 단념하고 자신이 지닌 표현의 본질로 돌아갈 때만 언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라는 건
나의 의식을 표현하고 나의 욕구를 표현하는 식으로 언어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레비나스가 얘기하는 언어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언어의 본질은 윤리적인 관계요, 대면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는 가르침이고 생각한다는 것은 무한관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무한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어떤 알무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319페이지에 얼굴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를 나에게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고 새로운 현시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뭐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전체성은 뭐예요? 332페이지 하나의 전체성으로 통합됨을 수용할 수 있는 존재에 의한 폭력의 배제는 평화와 같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난민 문제 이런 거와 관련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전체성의 정치 철학을 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 타자를 수용한다는 것은 결국은 평화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포용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332페이지 중간에 전체성은 평화가 함축하고 있는 존재들의 다수성을 흡수해버린다. 전쟁할 수 있는 존재들만이 평화에 이를 수 있다. 전쟁은 평화처럼 전체성의 부분들과 다른 방식으로 구조화된 존재들을 전제한다. 그러니까 전체성이라는 개념 안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이 정도 합시다. 제가 보기엔 이 정도면 대충 무슨 소리인지 알 것 같아요.